팟캐스트는 아크의 삼국지 해체 방송 제1편 시작부터 1억이 있냐? 편 2024년 1월 31일 라이브 방송 편집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크입니다. 그럼 아크의 삼국지 라이브 해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크의 역사를 보는 시각. 2015년에 내부자들이라는 영화에 그 영화 안에서 최고의 권력자였던 돈이 많은 어느 대기업 회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민중은 어차피 개돼지들이다. 개돼지들이 짖는 소리를 뭘 듣냐. 그냥 적당히 짖다 보면 알아서 할 거다. 이 얘기를 지금 삼국지연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건 결국은 지금 저 얘기가 이게 영화상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지금도 통용되는 말이잖아요. 현실 사회에서 저런 권력자들한테 우리가 받는 경우들이 대사상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상의 얘기다라고 우리가 느끼니까 더 화가 났던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반복되고 있고 이미 이 역사에서 또 많이 반복되었다고 생각해요. 소설 삼국지연의를 얘기하면서 이 개돼지에 대한 표현까지 얘기를 하는 이유는,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곳을 우리가 국가라고 하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지배자와 지배 집단, 지배층을 돕는 자들이 생기죠. 내부자들에는 백윤시 씨가 지배층을 돕는 자들이었죠. 부역자들이죠. 그죠? 반대로 그들에게 지배를 받는 우리 피지배민, 그러니까 우리가 있죠. 삼국지연의 그 첫 장에 이 얘기가 나와요. 환관, 외척, 나라가 어지럽고 도적이 출본하다. 이 얘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건데, 그 삼국지연이 첫 장에 담겨있는 이 말이 중국에서 저 나라의 위정자, 정치를 하는 자들, 나간중이 지배층을 돕는 자로 무의식적으로,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배층이 그들을 위해서 민중인 우리 대중을 보는 그 방식, 형태, 생각, 인식, 그리고 대중을 교육, 세뇌시키는 방법이 저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속어법이라는 게 있죠. 어떤 복잡한 일이 얽혀 있을 때 조건이 맞지 않는 것들을 지워나가는 방식이죠. 그죠? 보통 이제 역사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흔히 승자들의 기록이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저는 이 역사를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지배해 왔던 방식들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역사의 의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대중을 어떤 식으로 지배해 왔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저는 역사를 봐요. 승자의 기록으로 보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니까 영웅주의에 가깝지만, 저에게 이 역사라는 건 선천적인 사이코패스들, 우리 이제는 좀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들, 이런 거, 선천적인 사이코패스들이 후천적인 소시오패스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민중인 일반 대중을 유린한 기록의 흔적이라고 저는 봐요. 그걸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게 역사는 0.1%의 지배층과 그 1%라고 착각하는 지배층 안에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 부역자들, 그리고 99%의 민중, 대중을 저들이 사기, 세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는 반드시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해석의 필요성이 중요한 학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삼국지를 해체해서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 지배층이라고 하는 1%의 사람들은 대중을 상대로 보여줘야 할 것과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을 철저하게 나눠왔어요. 그리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건 언제든지 감추어왔고, 자기들이 유리할 만한 것들, 유리해져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으로 학습되어 왔죠. 세뇌되어 왔죠. 이것이 과연 역사에만 그러했느냐? 지금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은가요? 철저하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철저하게 보여줄 것들, 그것이 진보가 되든 보수가 되든 경제가 되도 마찬가지죠. 제가 마케팅의 전문가 작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보여줘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건 숨기고 자기들이 유리한 것들을 보여주는 형태로, 그것을 강조하는 형태로 발전시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증명하는 게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제가 지금 해설하는 삼국지연의의 첫 장, 나간징이 썼던 삼국지연의 첫 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삼국지연의에 나와 있던 그 대중을 유린했던 저들의 방식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 첫 한 페이지만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숨겨왔고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발전시켜 왔는지. 오늘 저는 첫 장이 지배층의 역사고, 지배층의 역사 파트예요. 오늘 첫 장. 다음 첫 장 파트 2가 다음 황건적으로 이어지는 민중의 역사, 피지배층의 역사를 1, 2가 한 파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어쨌든 오늘 파트 1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2. 유학자 한족 나간중의 역사.
여기에 이제 삼국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시작 구절에 시가 하나 나오고 그건 일단 펼치고 무릇 천하의 대세는 나누어진 지 오래면 합치고 합친 지 오래면 반드시 나누어지는 법이다. 그러면서 이제 주나라 그다음에 진초 한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쭉 전조에 깔고 그다음에 전한과 지금 여기는 삼국지 시대는 후한 때거든요. 그 후한으로 나누어지는 얘기 그리고 그거에 있었던 나라의 병고들에 대해서 얘기를 쭉 훑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가 나와요. 건영 2년 4월. 그러니까 건영은 그 당시에 황제가 썼던 연호예요. 대충 169년 정도 되는 그 시기래요. 그때 황제가 은덕전 옥자에 오르려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가려고 하다가 광풍이 막 크게 불어서 더니 그 황제 앞에 푸른 뱀이 또아이를 틀고 앉아서 그 황제의 길을 막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황제가 놀라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니 좌우에 있는 신하들이 그 황제를 모시고 피신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리고 이내 큰 천둥이 막 치고 우레가 치고 큰 비가 막 내리고 그 비는 얼음이 되고 우박이 되어서 밤중이 다 될 때까지 막 쏟아졌대요. 그래서 민가의 피해가 막심했다고 해요. 이 천재지변이 일어난 거죠. 이런 일이 있고 건영 4년 2월 그러니까 대략 171년의 2년 후에는 낙양의 수도에 지진이 일어났고 또 바닷가에 큰 해일이 덮쳐서 뭐 쓰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많은 백성들이 바다에 쓸려 나가는 일이 있었대요. 그리고 6월엔 온웅전에 거름은 구름이 끼고 7월에는 궁전에 무지개가 이렇게 떴대요. 그리고 광화원령 그러니까 후한 영제의 이제 세 번째 연호라 그래요. 178년 정도예요. 에는 암탉이 변해서 수탉이 되고 내몽고에 있는 오원산이라는 산의 한쪽이 무너졌대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천체지변이 몇 년에 걸쳐서 생기니까 이제 황제가 신하들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일어나는 일이냐라고. 이게 지금 삼국지연의 첫 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때 이제 의량이라고 하거든요. 질문에 답하는 고문관 또는 자문관 역을 하는 관리예요. 최홍이 말하길 무지개가 나타나고 암탉이 수탉으로 변하는 것은 외척과 한간의 무리들이 정사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를 듣게 됐던 십상시가 최홍을 모함해서 고향으로 쫓아버렸대요. 황제가 그 이제 십상시의 우두머리인 장량을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조정이 날로 어지러워지고 세상이 막 악독해져서 전국토의 도적대가 벌떼같이 일어난다. 이게 삼국지 페이지 첫 장에 들어가면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게 자 이제 청유의 학자인 채용이 간했는데 황제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그러니까 십상시들한테 이제 빠져서 그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제 조정이 어지러워지니 세상이 막 악독해지고 막 그래서 전국토의 도덕제가 벌떼같이 떠올랐다. 이게 나간중이 해석했던 시대 배경으로 깔았던 거예요. 저 얘기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믿으면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황간 외척 나쁜 놈, 황제는 불쌍한 놈, 불쌍한 사람, 불쌍한 분, 그리고 청류의 학자들은 대단한 사람 뭐 이렇게 지금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간중이 이걸 노리고 썼고 실제 역사에서도 최용은 이렇게 간해서 죽을 뻔했어요. 그걸 여강이라고 하는 황간이 구명을 해요. 변호를 해주는 거야. 원래는 죽이려고 했었는데 채용이 죽을 뻔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명한 것 그걸 도와줬던 사람이 황간이에요. 황간. 이게 이제 실제 역사에 원래 있었던 얘기예요. 이 실제 역사에 있었던 얘기를 나간중이는 천하가 어지러운 이유로 당시 한나라의 27대 후한 12대 황제 저 당시에 왕 장량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좀 뭔가 오둔하고 보호해줘야 되는 황제가 그 십상시들한테 휘둘려서 나라가 혼란하고 도적이 막 기승을 부리게 됐다고 그 당시를 정의를 하면서 삼국지가 군웅활거 진짜로 이제 진짜 제대로 되어 있는 영웅들이 이제 나와서 저러한 간악한 무리들을 이끌면서 이 베이스 배경이 되는 거예요. 나간중이 처음 썼던 그 시기 나간중이 명초기 사람인데 이때 썼던 그 당시에 아까 원나라 정말 진짜 한족이라면 찢어 죽여도 그러니까 시원찮을 그 이민족들을 깨부수고 명나라가 이제 딱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린 백성이라고 하죠. 이제 어떤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그런 어린 백성을 상대로 유학을 공부했던 고시낙방생인 나간중이가 이학기꾼으로서 당시 지배층과 지배 문화를 정당화하는 서술 방법이 저 방법이었다는 거죠. 황간 외척 나빠 황제는 보호해야 돼 청류의 학자들이 이런 형태로 그래서 당시에 정말 저러했는지 그거를 좀 보자는 거죠. 저는 삼국지 연의를 가지고 저들의 문화를 좀 보고 동이족의 아빠인 내가 99%의 민중으로 살아가는 내가 저들의 1%들이 어떤 식으로 세뇌하는지 그 유교식으로 어떻게 세뇌해 왔는지를 얘기하려고 삼국지 연의라고 하는 걸 잡는다 그랬잖아요. 3. 한족의 찬란한 문화라는 것.
중국은 정말 찬란한 문화의 꽃이 피었다. 우리가 사대를 하는 이유를 강한 중국이라서 사대를 하는 게 아니래요. 명나라 이후에 청나라 넘어가면서 우리 성균관 학자들이 그 얘기를 했거든. 실제로 강한 대국이라서 저들을 존경하는 게 아니다. 저 찬란한 문화적 유산들이 있기 때문에 저들을 우리가 사대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찬란한 문화라는 건 한 나라에서 이어지는 한족의 문화예요. 그 한족의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한족이에요. 말 그대로 자기들. 그리고 그 다음엔 유교예요. 한족은 역사 이래 오랜 시간 동안 이민족의 지배를 받아왔던 그들을 하나로 뭉치는 그릇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의 그릇 같은 거. 그리고 유교는 그들이 동아시아 넓게 보아 아시아 전체에 넓게 퍼지는 그들의 문화를 동화시키게 만들어가는 정신이었던 거예요. 이게 한족, 그들이 말하는 한족의 문화. 그러니까 중국의 전통 문화의 두 가지 축이에요. 맥락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 나라를 이어왔던 민족, 한 나라의 정신을 이어왔던 그들 민족, 한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초한지라는 게 있어요.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 시기. 그러니까 불로초로 유명한 진시황은 당시에 많은 나라에 있던 춘추 전국시대 이후를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통일을 하죠. 최초의 통일국가가 진나라가 생기잖아요. 초한지를 몰라도 이 진나라의 천하통일에 관련해서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최초로 통일을 했던 진나라의 황제 진시황제는 스스로를 하늘의 자식 그리고 하늘이라고 말했죠. 그것이 이제 천자이고 황제가 된 거고, 그런 시황제가 죽고 나서 2대 황제 시기에 최초로 이제 죽임을 당하면서 나라 자체가 멸망을 하죠. 그 나라가 망하면서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기를 다루는 게 그게 이제 초한지거든요. 그때 이후에 한나라로 통일이 되고, 당시에 진나라, 초나라, 한나라 중에서 정체성이 제일 약한 게 한나라였어요. 물론 이제 전국 치롱해갖고 한나라가 있었는데 그 이전에 유방은 건달, 말 그대로 평민 건달이었어요. 그러니 한나라가 전통성이 가장 없었어요. 중국에서 한족은 자기 민족을 담아내는 그릇이 하나의 민족이다라고 하는 조상에 대한 정체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초한지를 만들었던 왕, 유방은 평민이에요. 평민이라고 하기에도 웃긴 게 평민이긴 한데 거의 기록들을 보면 그냥 시정 건달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시정상에 우리가 밖에 나가는 건달들이라고, 건달들. 그 중에 한 명이 그 유방이었어요. 그게 이제 세력을 만들면서 뭐 가갖고 뭐 만리장성 뭐 짜고 이런 것들 얘기 나오잖아요. 중국사 첫 통일을 만들었던 그 진나라를 깨부수고, 황후, 여기서 나오는 황후는 전국시대부터 아주 유명했던 가문이에요. 초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 자체도 유명했던 나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장군가에 있었던 아주 뿌리 깊은 귀족이었다고, 이 황후라는 사람이. 이 한나라는 이런 거죠. 이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지. 유방은 미천한 자, 진의 2세 황제는 하늘이 내린 자, 황후랑 같이 없앴고, 황후는 전통적인 초나라의 귀족, 그리고 미천한 자가 이들을 무너뜨리면서 만든 게 한나라예요. 그러니까 한나라 자체가 보면은 전통성이 없잖아. 한나라도 전통성이 없고 유방을 떠받치는 지지 기반 자체도 전통성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그잖아요. 건달인데 뭐. 그리고 무엇보다 항고조인 유방이 대중들의 지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진나라가 법가를 받아들였어요. 나라의 운영의 지배가 체계, 국가의 체계로 가져간 거예요. 국가가 운영되는 시스템인 거지, 법을 가지고. 근데 이걸 유방이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으면서 뭘 했냐면 약법산장이라 그래요. 사람을 죽이면 사형하고, 다치게 한 자는 처벌하고, 물건을 훔친다를 처벌한다. 딱 요거 세 가지로만 딱 정리해버렸거든. 진나라가 세웠던 국가 체계인 법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없애버린 거야. 그리고 딱 세 가지로 이제 통일을 시킨 거야. 어쩌다 보니 중국을 통일을 하기는 했는데, 자기는 자기 스스로가 정당성이 없고 국가의 운영체제인 법은 무너뜨려 놨고 힘은 있는데 국가가 운영될 만한 지배적인 제도나 어떤 문화들이 없는 거예요. 이 상태가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진나라는 힘이 있었지만 이대를 못 넘겼고, 그 진을 무너뜨렸던 초의 폐왕 역시 힘은 있는데 자신들이 무너뜨려 놨잖아요. 아까 힘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무언가가 그 안에서 갑자기 딱 튀어나온 거야. 그때 돌파구가 된 것이 정신, 인의,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는 그걸 본으로 하는 유학을 정치 체계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당시 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정신의 세계를 가져오면서 사회 제도를 변화시키는 진보적인 변화를 이루어낸 거죠. 이게 이제 유방이 세운 한나라인 개념인 거고. 근데 유방 자체는 유학과 유학자들을 되게 싫어했대요. 고지식하다고. 그런데 어쨌든 국가의 운영 체제로서, 그러니까 지배 체제로 유학자들이 내민 손을 같이 잡는 거죠. 그러면서 법가를 중심으로 하는 진나라에서는 한 마을에 범죄자가 생기면 국가에서 법으로 이를 제어했는데, 유가를 받아들인 한나라에서는 인간이 아닌 자, 도리를 벗어난 자, 마을에서 범죄자가 되어 제어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유교적인 측면에서 잘 생각해보면 이 유방이나 유방을 받들고 있던 당시의 그 지배 세력들은 가장 유학의 도리에 맞지 않는 집단들이었어요. 유방이 건달이잖아요. 백성이고 건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신부터가 이미 그래 했고, 하늘의 자식, 하늘의 대리인이라고 했던 천자라고 했던 이세 형제를 죽이고 진나라가 세운 그런 전통들을 무너뜨리고, 그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전통들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전통이 있던 실질적인 귀족 출신 성분이 분명히 좋은 그 귀족 초나라를 멸망시키고 자기들이 된 거니까 얼마나 전통성이 없어요. 그런 집단이었던 유방과 한나라가 유교를 국가의 본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전통성을 이제 막 확보해 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인의,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아는 유학자들이 위선이 시작되는 거죠. 그들의 위선이 이제 가장 정통성이 없을 만한 왕을 받들어 모시는 유학자들이 이제 거기에 전통성을 달아주는 거죠. 춘추 전국 시대의 지부의 문화는 지배 권력에서는 유가의 정신, 유교를 공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피지배 민중에게는 도가의 생활이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배 계급에는 유가의 정신이, 사람들의 생활에는 도가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는 인의, 도리, 인간의 도리를 말하는 학문으로서의 그 지배 계급이 공부해 나가는 거고, 도가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그 도리를 능가하는 초월적인 천의 힘, 하늘의 힘, 영험함, 그런 민간 신앙 쪽으로 발전해 나가죠. 이것들이 합치되는 거예요. 그걸 정권의 핵심 세력인 유가에서, 당시에 이제 한나라 때 이제 유가가 받아들여지거든요. 그 받아들이면서 권력과 영합하고 이 인의를 넘어서는 천의 뜻을 가진 도가와 합치하면서 권력을 다져나가요. 이게 유교식 사고에서의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켜야 하는 인의를 무시해 가면서 400여 년 이어와서 이제 후한 말기에 삼국시 시대가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삼국지 시대라는 건 가장 정통성이 부족했던 고조 유방이, 그러니까 시정 잡배였던 고종 유방이 당시의 지배 문화로 유가를 받아들이면서 하늘의 자식이로, 인간의 황제로, 유학과 유학자들이 우러러보고 지탱해야 되는 체제의 황제가 되었던 그 과정이 저 한나라의 400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4. 청류와 탕류, 그들의 위선. 이제 이 후한 말기에 이제 태학을 중심으로 자기들끼리를 자기는 막 청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학을 중심으로 한 유학자 출신의 관료들이나 그 공부하는 유생들이 자기들을 청류라 그랬어요. 그리고 상대는 외척, 황간 이런 애들을 유학의 도리에 벗어난 자들이라고 해서 탕류라고 했거든요. 저런 그 탕류의 황제를 받들고 이어왔던 유학의 자들이 구분을 짓는 거야. 이제 4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저것들은 탕류야, 나는 이제 청류야, 나는 올바라. 한중의 그 나간중이 핍박이나 이런 것들, 원나라에 막 쌓여있던 그 명나라 초기에 자랑스러운 한족의 영웅들을 한족이었던 민중이와 대중을 향해서 저런 첩장을 쓴 거예요. 외척과 한간이 득세하여 황제를 지멋대로 하려고 하니 난세, 백성이 도적이 되는 난세가 열렸대. 과연 진짜 그랬을까요? 수나라 때 관리제, 그러니까 과거제가 실시돼요. 이 과거제라는 거 국가 관리를 임용하는 시험이죠. 그죠? 우리가 말하는 임용고시 같은 거. 관리 선발이 정해진 룰에 의해서 대체로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형태를 만들어서 국가 관리의 시스템을 뽑는 게 이 과거제잖아요. 우리는 지금 엄격하고 어려운 선발 기준이 있는 현 시대의 기점에서 살고 있잖아요. 한나라 저 당시에는 과거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청거제가 기본적인 거라. 사람들은 왜 없었냐, 한거리 선제 같은 청거제가 있지 않았냐, 그런 보완하는 문화들도 있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데, 소개받은 사람이 와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청거제지. 그리고 그 시험이라는 게 왕이나 관리가 국가에 대한 기준이 아주 명확한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시험을 봤다면 이거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준 자체가 부족한 왕이나 관리라면 이게 무슨 한거리 선제 그 보완점이 이게 뭔 보완점이 되겠어요. 그러면 저 후한이라는 시대가 그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는 시대겠어요? 없는 시대겠어요? 그러니까 이 청거시 시대, 명나라 시기의 과거제도가 이제 전성기를 맞는데, 그 나간중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나간중이 몇 번이나 시험도 떨어졌고 했는데, 황간이나 외척이 분명히 쟤네들은 그잖아,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관리들이 아니니까 정책에 관여하면 안 되는 자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도해야 되는 대상이 보이게 맞고 실제로 명나라 초기에 1, 2, 3대 황제는 황간을 철저하게 배격시켰어요. 물론 4대 이후 넘어가면서 다시 이제 황간들이 이제 막 그거 하지. 그 당시에 명나라에서 보면, 그러니까 나간중이가 삼국지연의를 쓸 때를 보면 이거는 유교의 틀에 벗어나는 거잖아. 이게 그잖아,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어. 이민족이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본이 없는 애들이야. 그냥 이민족이라는 애들은 근본이 없는 거야. 의미가 없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육아에서 바라보면 이민족은 그냥 근본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황간은 뭐가 없는
없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유학을 근본으로 바라보면 이민족한테 엄청나게 시달렸던 명나라 때 나간중이가 저 뭣도 없는 것들이나 그런 기준도 없는 외척들이 저거 한 거겠지. 근데 이 외척이 정말로 기준이 없는지 한번 조금 있다가 제가 뒤에다 이제 다시 얘기 드릴게요. 그 한족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렸던 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의 역사인 한족의 그 뿌리가 되는 한나라를 만든 황제나 그 황제의 기반이 되었던 자들은 유교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정체성이 일단 없어요. 전통성이. 그러니까 시정잡배 건달이 황제가 된 게 유방인 거고, 걔를 떠받들고 있는 지배문화에 있는 애들이 뭐 제대로 되어 있는, 거기서 정말로 유교학자들이 보면은 인의에 맞지 않는 애들이죠. 걔네들은 만약에 좋게 봐준다고 해도 협이에요. 협. 용감하고 의리가 있는, 그잖아. 한 고조의 유방이라고 하고 그 집단이 가지고 있던 건 협이라고, 그냥 의리가 있다의 정도. 뭐 야쿠자들 같은, 건달이나 야쿠자들의 그런 방식이죠. 높게 보아준다고 해도 뭐 야쿠자들이 말하는 그 임협, 약자를 돕고 강자를 물리치는 정의감, 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유방의 기록에는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 유방을 400년 동안 지배하게 만들었던 유교가 무엇? 도교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특별한 하늘의 뜻, 인의를 벗어나 있는 능가하는 하늘의 뜻을 가진 민간 신앙인 도교와 합쳐지면서 정신적이고 생활적인 지배를 했던 것이 그 유방의 400년이에요. 그 유방의 400년이 이런 거죠. 그냥 흔히 얘기하는 양반이라고 하는 지배층과 쌍놈이라고 하는 피지배층이 이제 정신적으로 완전히 구분되고 괴리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 두 가지, 유교와 도교가. 그걸 만들었던 게 유학을 하는 지식인들이고, 그 당시에는 공부를 하는 게 유학자들이었거든, 전부 다. 그러니까 건달, 그러니까 잡배인 거지. 뭐 시정 건달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었던 유방이 하늘에 내린 자가 되고 우러러 받들어 모셔야 되는 유방이 되어버렸어요. 저들에 의해서, 저 지식인들에 의해서, 유교를 믿는 당시의 지식인들, 유교주의자들에 의해서, 도교의 민중이 믿는 그 민간신앙이랑 합치해갖고, 그래갖고 하늘이 내린 자로 유방을 받들어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일족들을 막 보좌하는 지배층, 떠받치는 지식인들, 지들도 이제 특별해지는 거지.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거니까. 나는 이제 저런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자 중에 하나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지배층하고 지배층을 돕는 자와 완전 바닥에 떨어져 있는 민중이 저들을 특별하게 보는 사회로 정립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후한 말의 역사라는 거지. 그 당시에는 과거제가 없는 사회였잖아요. 그 당시에, 자, 이제 그러면 내가 특별해지려고 하면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면, 일단 이미 신분이 특별해 있는 자들이에요. 자, 청고 문화는 본질적으로 끼리끼리라고 하는 거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집안하고 집안끼리 혈육, 피, 혈연, 유비가 이제 혈연을 갖고 들어온 거죠. 그죠? 자기는 이제 중상진왕의 후손으로서 막 이러면서. 자, 기본적으로 청고 문화 핵심 첫 번째, 혈연, 신분이 특별해 있는 자들. 두 번째, 교육을 받는 공동체, 학연이죠. 그러니까 유비가 공손찬하고 노식 문화에서 같이 수학한 선후배 사이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손찬이가 저쪽에 어디 가서 그걸 하니까 유비가 한때 그쪽에 의탁하거든요. 청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교육을 함께 받았던 학연, 그때 당시에 가서 뭐 노식 문화에 그 이름난 스승 밑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재력을 필요로 한 거였지. 민중은 할 수도 없는 거지. 자, 그들만의 학연.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유관장이 한 지역을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지연. 이게 이미 신분이 특별해져 있는 자들이 지들이 특별해지는 방법이었어요. 혈연으로 묶여 있거나 학연으로 묶여 있거나 지연으로 묶여 있는 게, 근데 이게 비단 저 시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랑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관시거든. 그렇게 엮여 있는 관계인 거죠. 그게 그 특유의 문화로 내려와서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자, 특별해져 있는 애들이 자기들이 특별함을 증명하는 방법은 그거였어요. 그리고 유비하고 그 학연이라는 거, 뭔가 공부를 막 열심히 했을 것 같죠. 그 삼국지에 보면 그거 나오거든. 유비랑 공손찬 맨날 놀러 다닌다고. 공부 안 했다고. 걔네들만의 아니에요. 공부를 안 했어. 별로 안 하는 애들도 이렇게 엮여 있으면 그냥 가요. 이게 특별한 그들만의 리그에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나한테 재산이 아주 많거나 내가, 또는 아주 어여쁜 자식이 있어서 황제한테 보내는 거예요. 또는 이제 권력자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게 상류층의 지배층에 있는 거라면, 그 지배층 언처리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이제 상인으로서 좀 이제 저거 했던 애들이나 그런 애들이었겠죠. 좀 이제 망한 뭐 양반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보내거나 황제의 외척이 되는 거예요. 외척이 되는 거. 청거문화잖아, 기본적으로. 아까 한거리 성제 얘기 드렸잖아요. 시험을 본다 하는데 추천을 받은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보는데, 그 추천하는 애들이 이게 딴 데가 있는 후한 말이라면 그게 제대로 됐겠냐. 그게 무슨 추천제지, 그게 무슨 저거냐고. 그러니까 지들끼리 하는데, 그 지들끼리 하는 그들만의 리그 바깥에서 나도 국가를 운영하는 어떤 형태로 관리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두 번째, 어여쁜 자식이나 재산을 황제나 그 권력자들한테 받아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매간 매직이나, 그죠? 매간, 관직을 사고 팔거나, 또는 외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중 중에서 그 어여쁜 애가 있으면 돈 주고 사오든 훔쳐서 오든 업어와서 우리 가문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황제한테 헌납하기도 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양기 문제 나오면서 얘기할 건데 이런 시대예요. 아니면 자기의 소중한 것을 버리는 거죠. 이게 황관이에요. 내가 먹고 살든 어쨌든 어떻게든 하려 그러면 그 특별한 지들끼리 그 지연 학연 혈연으로 묶여 있는 관계가 아니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어여쁜 자식을 팔거나 아니면 내 재산을 주거나 아니면 내 소중한 어떤 그러니까 것을 잃으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런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 5. 당고의화. 정말 황관이 문제였을까? 이런 시대에서 지금 얘기했던 난세 삼국지 시대 바로 앞전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 나간중은 지금 이 삼국지에서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십상시에 휘둘리는 아둔한 황제로 보이는 저 연민이 느껴지는 황제 제27대 영제 황제를 위해서 황관 십상시를 압이라고 부르는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난세가 열렸다 그랬잖아요. 그 영제 앞에 황제가 26대 황제가 환제라고 하는 사람이거든. 이 당시에 외척으로 양기라는 대장군이 있었어요. 양기라는 자가 외척으로 아주 저거거든. 이 양기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고모가 후한의 최후의 명군이라고 하는 18대 황제 후궁이었어요. 그리고 19대 황제 화제의 생모였던 공의왕후 이 고모가 그런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대장군이에요. 양상이라고 하는 대장군. 그리고 여동생 1은 23대 황제 순제 황제의 황후가 되는 순열황후예요. 그리고 여동생 2는 26대 환제 지금 십상시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황제 바로 위에 때 26대 황제 환제의 의현왕후예요. 그러니까 이 양기가 얼마나 대단한 척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누렸겠어요. 이 양기가 23대 황제 순제 때 여동생 순열왕후가 그 힘으로 이제 아버지에 이어 이제 대장군이 되고 24대가 이제 그 2살짜리 황제가 잠깐 되고 죽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세웠던 25대 황제 질제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이 말을 안 들으니까 독을 써버려서 죽어버려요. 이 양기가 진짜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정도의 인물이죠. 근데 웃긴 게 이 환제 때 이 양기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자살해서 죽는데 그 순열왕후가 죽으면서 정권을 이양을 시켜요. 의영왕후가 갑자기 죽어버려. 그러니까 얘가 양기가 이제 자기 처하고 이제 모의를 하는 거지. 이제 이러다가 이제 권력에서 떨어질까봐. 그래서 그 양씨 여식을 거짓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이제 황제한테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래 황제가 좋아했대요. 근데 이 황제한테 보냈던 이 양씨 여식 이제 자기 집안에 이제 여식이라고 보냈는데 그게 아내 처가 쪽에 또 다른 이름의 양기라고 하는 애가 재혼을 했던 선씨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등맹이라고 아주 예쁜 아이가 있었대요. 걔가 예쁘고 황제가 좋아할 만하니까 황제도 여자를 좋아했고 영제도 여자를 좋아했거든. 26대 27대 전부 다 여자를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걔를 이제 양씨로 바꿔갖고 이제 자기 집안 사람인 것처럼 황제의 후궁으로 바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선씨라는 사람이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얘를 죽이려다가 잘못해서 못 죽이고 그 선씨가 도망을 가서 황제한테 고해 바쳐요.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황궁에 들어가게 편했나. 아무튼 역사의 기록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가서 황제한테 고변을 한다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 지금 당신한테 후궁으로 가 있는 걔가 원래 내 자식인데 이미 등이다. 원래 양이 아니다. 그러면서 막 그 고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환제는 어렸을 때부터 보통 13세, 14세 때 황제가 되는 거야. 이 시기가요. 그때서부터 이제 짓눌려 왔잖아요. 그러니까 양씨를 황관이랑 모의를 해서 저 당시에 황관은 무를 다 했어요. 문도 열심히 했던 애들이 있고 무도 열심히 했던 애들이 있어요. 황관이 황제랑 공모를 해서 그 양기의 세력을 숙청을 해버린단 말이지. 황관이랑 벌써 지금 몇 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잖아요. 황후가 2명이나 배출됐던 양씨 집안에 누구 하나 뭘 할 수 없는 그걸 황제랑 황관이랑 숙청을 했어요. 그리고 또 지위도 대장군이야. 그걸 숙청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유학자들의 기록에는 이렇게 나와요. 대황간의 시대가 열리는 거야. 십상시의 시대가. 그것 때문에 환제 양기를 그렇게 몰아내서.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서 많은데 그건 좀 뒤에서 얘기할게요. 자, 십상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여기서 이상한 대목. 청유라고 하는 유학의 근본으로 하는 자들 저기 때 뭐 했을까? 저 일이 일어나는데 저게 20년이 넘게 일어났던 일이거든. 황제를 자기가 세운 황제가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독약을 먹여서 죽였어. 그런 일이 있었던 양기야. 그리고
고혈을 빨아먹어 가면서 고래등 같은 집을 처가랑 자기랑 어느 집이 더 큰지 시험하듯이 그러고 낙양을 유린을 했던 그런 대장군 양기야. 근데 그때 청류학파였던 유학자들은 어디가 있었을까요? 이제 당고의 화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 이후 7년이 지나고 이제 황제가 이제 외척을 저렇게 뿌리 뽑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자를 좋아해. 자기는 이제 정사를 돌보지 않고 이제 황간한테 정체만 시키고 막 이렇게 선을 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황간들이 자기들도 이제 권력을 잡아갖고 이제 막 매간매직을 막 하면서 이제 선을 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고 있는 꼬라지가 보기 싫으니까, 저게 아니니까 이제 퇴학생들, 유학을 배우는 유생들 3만여 명하고, 당시에 사례교위, 황제 친족을 감시하는 직책이에요. 사례교위가 이응이라는 사람하고 소위 청육파의 세력들이 수도에서 저 황관들을 막 비판을 해요. 자, 3만이야. 퇴학생들 3만여 명하고 이게 막 패요. 저 도중놈들, 저것들, 저 뭣도 없는 것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황관들이 이제 위기감이 느껴지는 거야. 저 유학을 배우는 애들이 이제 우리한테 이제, 자, 이런 위기감이 저 양기한테는 왜 못 줬을까? 아무튼 위기감을 줬어요. 그래서 황제한테 가서 이 황관들이 쪼르륵 달려가서 황제한테 구하는 거야. 저것들이 패거리 도당을 만들어서 황제와 조정을 비판하고 세상을 혼란하게 하옵니다라고. 그러니까 황제가 도당 뭐 작당질한다고? 그러니까 황제가 청류파 관리들을 색출을 해서 이응 진범 같은 대신들을 청류파 200여 명을 잡아들였는데, 이제 이 사람들한테 물어요. 이제 니네들이 작당질을 했느냐, 도당을 결정해서 작당질을 했냐니까, 원이다,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저 뭣도 없는 황관들이 설치는 꼬라지가 보기가 싫다 이러면서 청류파 학자들이 이제 대를 딱 자기들의 대를 이제 보이는 거지, 유학자의 그 꼼꼼한 대들을. 그러면서 황관들을 질책을 해요. 그러니까 황관들이 열받아갖고 얘네들을 이제 종신금고, 그러니까 니들은 이제 앞으로 저기 가서 이제 죽을 때까지 나오지 마. 니네들은 이제 관리가 되기도 힘들어. 니네들 청구도 못 받아. 이제 이러면서 마무리되는 사건이 제1차 당고의 화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당고가,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서 금고에 처하는 화가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야, 이게. 자, 1차 당고의 금이 이제 황제 시대에 이제 26대 황제 시대에 있었어요. 자, 그 이전에 이 황제가 권력을 잡는 그 7년 전에 양기가 그 대단하게 위세를 부리던 그때 이 3만 명은 뭐 하고 있었을까? 이 사례교회의 청류파의 학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 뭣도 없는 것들이 7년 후에 설치고 다닌다고 저걸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7년 전에 그 3만여 명하고 걔네들은 뭐 했을까? 그죠? 이게 이제 제1차 당고의 금 사건이고, 제2차 당고의 금은 이제 13세의 황제가 됐어요. 그 황제를 만드는 게 두태우하고 두무라고 하는 외척이 당고의 화 사건으로 이제 금고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사면을 시켜주고 복원을 하고, 뭐 이응 같은 사람들 풀어주면서 복권해서 저 황간의 세력들을 일수하겠다라고 막 저걸 하는데, 이걸 황간이 먼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황간이 선수를 쳐요. 그래서 두 분은 자살을 하고 이응을 포함해서 잡혀 죽은 자들만 100여 명이 넘고, 사제 유죄, 금고 처분을 받는 자가 6, 700명, 퇴학생 1000명이 체포되었던 사건이 제2차 당고의 화 사건이에요. 이때 직책이 역시 대장군이었어요. 양기도 대장군이었고 두무도 대장군이야. 와, 대장군이 황간들한테, 그러니까 뭣도 없는 황간들한테 1, 2차에 다 해서 썰려 나갔어, 외척이. 그리고 청류파 학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나는 이제 저 정권에 이제 가지 않는데, 그래갖고 난세가 열리는 거야. 이제 저 정권에 빌어먹지 않겠다고. 그때 황제가 13세였어요. 14세야. 이때 168년 이때 제2차 당고의 화 시대. 야, 이게 청류파라고 하는 자들이라고, 이게. 그러면 저 황간이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랬으면 황제가 이제 벌벌 떨어야 되잖아. 저 황간들한테. 이제 13세, 14세가 된, 이제 궁에 들어와서 황제가 된 이제 1, 2년 된 애란 말이지. 그러니 얼마나 저 황간들이 묻고 섰겠어. 저런 대단한 대장군들도 막 쳐내는 그런 게. 근데 오히려 왕권이 강화가 돼요. 그래갖고 영제가 본격적으로 장사꾼 황제라는 소리를 듣거든. 이 황제가 지가 막 매간매직을 막 해요. 장량이나 이런 애들 막 시켜갖고. 저 외척은 권신이기도 해요. 권신. 국가에서 권력이 있는 신들. 저 청류라고 자청하는 자들. 정말 지들이 올바른 애들인데 저런 삐뚤어져 있는 권신들이 위세를 누릴 때는 조용해. 그러니 저 외척들이랑 연계가 안 되는 애들이 어디 없는지 찾다 황간한테 가서 황간이랑 같이 공모를 한 거예요. 앞져 있는 양기 시대도 그렇고, 지금 두무는 뭐 그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겠지만, 그리고 영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돼요. 황간을 전면에 내세우고, 매간매직, 간직을 사고 파는 일이 사회의 질서나 안녕을 흐트러뜨린대요. 아까 얘기했던 학연 또는 지연 또는 혈연이 없으면 무언가가 될 수 없는 그 시대에 관직을 파는 걸 황제가 했어요. 그 기록이 많이 나와요. 근데 황간 십상시들이 나라를 망쳤대. 물론 황간이 나쁜 놈들이기는 했겠지.
지들 입장에선지 아무튼 나쁜 놈이란 기록도 있어요. 그 백성들을 죽였다니까 나쁜 놈들인 건 맞아. 그게 똑같이 지들도 하던 짓이라는 거지. 그리고 황간은 뿌리를 모두 제거해야 되는데 중국에 있는 황간들은 10명이 가면 8, 9명이 죽었대요. 한 명만 살아남는 거야. 이게 민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이런 황간이. 그리고 지금 이게 바로 위에 있는 환제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 후한 4대 황제, 19대 황제 화제 시대에 황간 전중 등이 외척이자 권신인 대장군 두연을 몰아내고 황제의 권력을 줬어요. 이 시기에 황간 채윤은 종이를 개량해서 지금 이제 채윤종이라고 하는 종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120년 후한 6대 21대 황제 안제는 12살의 황제가 돼서 31살에 19년을 황제로 있었는데 등태후라고 하는 16년을 임조칭제, 그러니까 황후가 천자가 돼서 정모를 돌보는 일로 허수아비 황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태해가 죽고 나서 외척들이 일가를 황간의 도움을 받아서 그 몰아내고 대략 3년 정도 황제 노릇을 해요. 그리고 23대 순제 때도 안사황후 염씨가 200일 만에 사망한 22대 소제 때부터 외척으로 등태호와 같은 힘을 갖고자 염씨 일가들이 전횡을 맡기려 해요. 이걸 황간들이 23대 순제를 옹립하면서 염씨 인가를 몰아내요. 이게 매간매직으로 앙근의 눈을 가는 그 황간, 강교한 황간들이 있었던 시대의 일이에요. 이 외척들이라고 하는 애들이 다 하나같이 대장군을 하고 당시에 조정에서 권신이었던 자들이에요. 그때 3만이라고 하는 태학자들 다 어디가 있는데 마지막 명군이 18대 황제예요. 그 다음부터 19대, 20대, 21대, 22대, 23대, 24대, 25대, 26대, 지금 27대 황제인 영제시대에 지금 삼국지가 일어나는 그 시대가, 그 시대에 자, 이 많은 무려 9명의 왕이 지나가는 동안에 전부 외척이랑 붙어먹었던 청류파 학자 한두 명, 진짜 제대로 된 청류파 한두 명이 몇 번 소리치다가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야. 너 왜 그러냐? 이런 시각으로. 근데 당고의 금 사건 때 3만이라고 하는 태학의 유학자들이 덜컹 튀어나와서 저 뭣도 없는 것들이 왕권을 유린한다고 이래가면서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 청류파 학자라고 하는 저 유학자들이 황간과 외척이라고 얘기하면서 쟤네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힘들어진대요. 그래서 난세가 시작됐대. 이미 난세가 시작된 거 아니야? 이미 9대 황제가 전부 다 그따위로 외척이 바로 해서 대장군 권신들이 바로 해서 걔네들한테 기반을 만들어서 그 조정의 관리들이 황간에 의해서 숙청돼서 왕이 왔던 그 시기가 영제화정 때 절정에 이루는 거예요. 암군의 왕으로 말하는 저 영제 황제 때 자기 스스로가 황제 스스로가 관직을 매간매직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져버린 거라. 그런데 청류파 학자라고 하는 자들은, 유학자라고 하는 자들은 황간이 저 뭣도 없는 황간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제가 저 십상시들을 좋게 보자의 의미가 아니라 나간중이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문화, 그 문화가 갖고 있는 이 삼국지라고 하는 틀 자체가 얼마나 저 말도 안 되는 거냐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유방은 시정 잡배해요. 그런 애들의 권력 기반을 유교에서 틀을 잡아준 거예요. 그 유교학자들이 머리를 써서 도가의 그 신성한 인의를 능가하는 그 영험한 어떤 힘을 거기에다가 민중의 사상을 거기다 접목을 시켜서 황제를 저 위에다 떠받들고 그 황제를 떠받들고 있는 자기들 역시 민중에게서 떠받들어지고 지금 이것만 봐도 이게 18대 후한의 마지막 명군이라고 하는 18대 황제 이후에 184년까지 무려 100년 동안 이어져 있던 권력자들이, 그리고 대장군이 지들 편한 황제를 세웠다가 죽였다가 하는 과정에서 황간들이 거기에 그거들을 쫓아내고 오면서 황제를 지켜왔던 그 시간의 역사였는데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이. 근데 그때부터 황간이 발효할 기회를 줬다고 해석하는 게 유학자들이에요. 역사를 기록하는 유학의 시각을 갖고 있는 자들의 시각이라고. 저 황간 저 외척들은 줄기청개 어디선가 고열을 지어 짰대요. 그 고열은 선출식이 아닌 추천을 받아야 했던 당시의 관리들이 또 어딘가에서 지어 짜서 그들에게 갖다 바쳤던 거라고. 그러면 저 지배층 계층을 이루었던 저 3만의 태학의 3만의 유학자들, 저 당고의 금에 일시에 나와서 황간 저 뭣도 없는 것들한테 덤벼들었다는 그 자들은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저 당시에는 시험을 보던 시대가 아니에요. 과거제가 없어요. 국민이 우리는 선출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국민이 선출하는 대표잖아. 근데 선출되지 않았던 권력을 탐하는 걸 우리가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 당시에는 선출되지 않았던 추천을 받았던 지들끼리만의 국가였다고.
그런 나라가 한 나라였어요. 6. 동의, 관, 삼국지연의. 왕이 스스로 매간매직을 했어요. 그걸 환관들한테 시켰다고. 십상시를 압이라고 부르는 멍청한 영재. 이게 나간중이 후대의 유학자들, 기록하는 자들, 지식인들이 역사를 만들어 왔던 방식이에요. 그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환관이 나쁘기만 해 보이나요? 이렇게 보는데도 그냥 저 정도면 망하는 게 나은 나라였던 거예요. 진보적인 관점에서 유교가 나라의 운영 체제가 돼서 400년 동안 그만큼 권력자들을 위한 형태가 꺼내지던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저런 것들이 이상하지 보이지 않는 사회를, 시대를. 그게 한족의 문화고, 그것이 우리한테 넘어와서 작은 소중화인 조선에 넘어와서 그 문화가 만들어진 거야. 그 문화가. 저는 유교를 나쁘게 볼 생각이 없어요. 나쁘게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회의 상식의 핵심은 그 기본적인 도리니까. 하지만 도리를 무너뜨리는 저들을 지원했던 유학자들, 그리고 그 문제를 외척은 권신들이, 대장군이 되었던 권신들이라는 건 그 청류의 학자들, 유학생들, 걔네들이 관리로서 걔네들한테 빌 붙는 거라고. 그런 시대로 굳건했던 걸 환관이 황제를 중심으로 돌려왔던 시기가 그 앞전 시대에 100년 동안 있어요. 이걸 소거했어요. 왜? 십상시는 나빠야 하니까, 환관은 나빠야 하니까 그걸 소거시켜버렸어요. 그냥 역사에서 없는 것처럼 되어 있었어. 자료를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놨어. 그리고 그걸 가르쳤어요. 민중들한테. 저 환관들의. 그때 청류라고 말하는 유학자들은 뭘 했는데, 저때 망했어고 저때 개조됐어야 하는 정신들이 2000년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2024년에 지금까지. 저게 민중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저들이 올바라 보이나요? 유교는 도리예요. 인간으로서 도리를 얘기해요. 여기에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어디에 보여요? 뭣도 없는 애들을 무시한 저 청류라고 자만하는 자들의 건방진 모습만 보여요. 저는 이게 진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탓하는 거 아닐까요? 아직도 십상시가 나쁘게만 보이나요? 나쁜 자들 맞아요.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그거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좀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요. 그래서 환관에 대해서 다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영웅을 재해석하고 싶은 생각이 단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의 지배 문화와 현대 이 이런 것들이 정립되는 걸 가지고 저 당시의 민중 문화를 다시 좀 환기시켜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오늘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문제점들, 그렇게 2000년이 흘러오면서 쌓였던 우리의 문제점들이 해소되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삼국지연의의 마지막 문장. 황제가 장량을 믿어서 아버지라고 불렀다. 조정은 날로 글러져 갔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어지러워져서 도적이 벌떼같이 일어났다. 저 나간 중에 저 시대를 논하는 마지막 문장이죠. 다음에 이제 바로 황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정말로 이렇게 보여요. 정말 황제가 압이라고 장량을 믿어서일까요? 아니면 그런 세상을 살도록 내버려둔 저 빌어먹을 청류의 학자들, 아니 황제 자치가 저 따위로 살기를 위해서 그런 체제를 만들어 갔던 걸로 보이나요? 그럼 저들에게 수탈이 대상이 되었던 민중이 과연 무엇을 잘못하고 있을까요? 예전에 얘기 드렸던 대로 동의관삼국지라는 소설을 제가 이 작품을 쓰려고 하면서 그때 이런 기록을 남겨놓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제 마지막 저건 것 같은데, 저 작것들이 밥을 내놓으라 한다. 저 같은 것, 여기 좀 섞여 있습니다. 그 당시엔 제가 좀 이렇게 많이 좀 뻗쳐 있어서. 저 작것들이 밥을 내놓으라 한다. 저 같은 것들이 아이를 내놓으라 한다. 이제 곧 빌어먹을 이 목숨이겠구나. 어쩌냐, 버러지 같은 팔자가 그러한 것을. 이게 그때 당시에 제가 대충 적어놓고 기록해놨던 거예요. 동의관 삼국지. 시대가 그런 거예요. 위정자라고 얘기하는, 정치를 하는 또는 지배 체계를 갖추는, 지배 체계라는 건 효율적으로 피지배자들한테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저 당시와 지금 우리는 무엇이 다를까요? 또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다음 편에는 황건의 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